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중개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딱 맞는 매물이 있다고. 급매라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중개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을 계약한 김 선생님은 석 달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였습니다. 중개사는 뒤늦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다고. 하지만 고객님이 너무 급하게 원하셔서 말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개사도 사람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습니다. 어떤 매물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강하게 원하면 막기 어렵고 노골적으로 말리면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중개업을 해온 한 분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손님이 어떤 매물을 보고 당장 계약하겠다고 할 때가 가장 괴롭다고 말입니다. 그 매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님을 말릴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 그 딜레마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개사들이 속으로 말리는 매물은 바로 너무 급하게 나온 급매입니다. 시세보다 억 단위로 싸게 나왔다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십니다. 운이 좋아서 싼 집을 발견했다고 믿으십니다. 한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시세보다 2억 저렴한 전세 매물을 발견하셨습니다.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내놨는지 아시냐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싸면 그만 아니냐고. 집주인 사장이야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계약 의사를 밝힌 손님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나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여러 건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곧 파산했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중개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집주인이 여러 곳에 급매를 내놓고 있었다고, 동업자들 사이에서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손님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을 직접 만날 수 없는 매물입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만 나옵니다. 위임장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들은 이런 경우를 가장 조심합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좋은 조건의 전세 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해외에 있다며 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위임장도 있고 인감증명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불안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리인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대리인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진짜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전세로 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진짜 집주인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박 선생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속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중개사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은 매물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같은 권리가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 집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들어오면 다 정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들은 이런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한 부부가 그런 집을 계약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전세금 받으면 바로 갚고 근저당 말소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충고했습니다.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둘렀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집도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집주인은 곧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근저당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주인과 연락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부는 전세금의 일부만 배당받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중개사는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충분히 설명했지만 손님들이 서두르셨다고, 자신은 할 수 있는 만큼 경고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 간 분쟁이 있는 집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집은 깨끗하고 조건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개사들은 압니다. 그 단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특정 집에 사고가 잦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선생님이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윗집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항의를 하러 갔더니 윗집 부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층간소음 문제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이전 세입자도 같은 이유로 1년을 못 채우고 나갔다고 합니다. 중개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경찰도 불러보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미안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모델링이 과하게 된 집입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집은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님이 그런 집을 봤습니다. 마치 새 아파트처럼 깔끔했습니다. 벽지도 새 것이고 마루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여사님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장마철이로 했습니다. 갑자기 벽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 벽지 아래로 물이 흥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누수가 심각한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집주인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는 몰랐다고 잡아댔습니다.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중개사에게 따졌지만 중개사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중개사들 사이에서 그 집이 문제 많은 집으로 소문났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매물이 자꾸 바뀌는 집입니다. 한 집이 전세로 나왔다가 매매로 바뀌고 다시 월세로 바뀌고 또 전세로 나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돈이 궁하다는 신호입니다. 한 집이 그랬습니다. 1년 사이에 조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비싼 가격에 매매로 나왔다가 안 팔리니까 전세로 바뀌었습니다. 전세도 안 되니까 월세로 바뀌었습니다. 중개사는 이 패턴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집주인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한 청년이 그 월세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조건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는 은근히 말렸지만 청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후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월세조차 매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나빴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매물입니다. 한 집이 계약되었다가 얼마 안 돼 또 나오고 또 계약되었다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그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오피스텔이 그랬습니다. 1년에 3번이나 세입자가 바뀌었습니다. 중개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손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극심했습니다. 파티를 하는 것인지 싸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요란한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항의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 세입자도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여덟 번째는 집주인이 너무 쉽게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전세금을 깎아달라고 하면 바로 깎아주고 이것저것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면 수상합니다.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자기 재산을 함부로 헐값에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그런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전세금을 깎아달라고 했더니 바로 3천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전부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일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고 석 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자마자 잠적했습니다. 너무 쉽게 조건을 들어준 이유는 어떻게든 빨리 전세금을 손에 넣느냐는 속셈이었습니다. 가족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중개사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우입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바른 매물도 보지 못하게 막고 당장 계약금을 내라고 압박합니다. 이런 중개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런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중개사는 이 집을 못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관심이 많다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넘어가 서둘러 계약했습니다. 꼼꼼히 따져볼 시간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재건축 예정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무산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중개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숨겼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관심을 가질까봐 서둘러 계약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재건축 기대로 산 집이 그냥 낡은 빌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개사들도 사람입니다. 양심은 있지만 생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리지는 않지만 은근히 신호를 보냅니다. 말투가 애매하거나 눈빛이 흔들리거나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거나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좋은 매물은 중개사도 자신감 있게 권합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매물은 어딘가 찜찜함이 느껴집니다. 그 찜찜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감이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 편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안전한 거래로 평온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